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놓고 이 정치권이 벌리는 이 코미디 같은 공방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진정한 이 문제를 생각하는 진정한 배경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전제될 때만이 비로소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 나온 김에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 좀 더 한 두 번 심층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한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한일 경제관계 이대로 가도 되나,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뭐 독도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있는데 더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갈등 요소가 더욱더 축적 발생해 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지금 최악의 상태에 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 정치 외교 관계가 동시에 경제 관계도 악화 내지는 안 풀리게 마련이죠. 물론 뭐 어느 나라하고나 다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한일 간의 그러한 성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군의 양국 간의 경제 혹은 외교 관계, 설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양국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드러내놓지 않고 막후에서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만나고 해서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또 한쪽으로는 봉합을 해나가고, 정치가 막히면 경제 쪽에서 풀고 경제가 막히면 정치적으로 풀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양국 관계가 걱정스럽다. 왜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가 하는 걸 한번 들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북아 지금 뭐 삼국, 한국, 중국, 일본,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경제를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순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한국이 갔고, 우리 한국이 갔고,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순서는 바꿔져 갔지만 저건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약간 말이 빗나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동북아가 무려 최근 한 6, 70년 날에 걸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우리 한반도 남쪽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이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립은 뭐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쓴 것을 보고 제가 과연 그렇겠구나. 한미 방위 조약을,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이 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안보를 유지시켜주는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밑받침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는 들을 때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참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지역이 화약고였단 말이에요. 이 동북아 지역이란 게. 역사를 뒤져보면 이 지역에 근세에 와서 평균 13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만 본다면 5,000년 역사 약 1,000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니까요. 근데 7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일본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동북아가 거진 100년 만에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부터 이제 다시 경랑의 모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국제정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상 어떤 편을 취해야 될 건가, 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심은 그 사람의 사상적으로나 이 정부의 좌편향적인 사상에서 비춰볼 때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한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의 현안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현안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죠. 우선 2017년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사실상 폐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또 최근에 와서는 폐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장난이에요. 사실상 폐기한 겁니다. 2018년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9년에 이런 판결을 두고 취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일본이 불만을 표출해서 우리나라를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백색 국가 상호 수출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 조치를 철회하니까 우리나라도 또 보복 조치로서 일본을 우리 수출 대상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서로 하고, 이어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이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갖다 종결시키겠다 하는 조치를 했다가 지금 일단은 좀 유예하고 보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 최근 금년 들어와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지방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들어서 한국 주권 면제라고 하는 국제법적 원리에 따라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항소 자체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는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민간이 알아서 하든지 혹은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하고 던져놓고 있는 이런 지금 처군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또 여기에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한미 관계의 실상인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크리티컬 패스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흔히 반일 종족주의라고 생각되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한국 민족의 이 민족성을 자극시켜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군의 정치적 성향, 이것이 한일 종족주의인데, 이것이 우리 한일
반일 종족주의 사상인데 왜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그런 생각을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돼야 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문화사학자 유홍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불구대천의 원수관계로 계속 유지되어 온 것 같이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1500년의 역사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말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기간은 의외로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오래된 것으로는 임진왜란이 있었고 최근에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36년간이 있었던 거죠. 물론 고려시대 말부터 이제 한동안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국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로까지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적이 있고 한국이 귀찮아서 대마도를 정벌해서 외국의 출몰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저지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1500년의 역사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갈등과 반목을 했던 기간보다는 오히려 서로 협조하고 교류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그런데 역사를 분석해 보면 양국이 갈등과 반목을 겪을 때는 양국이 다 불행했다. 반대로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가졌을 때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고 서로 다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 하는 걸 갖다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한참 잘 나가다가 일본은 1990년 초부터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20년, 최근에 와서 잃어버린 3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경제적 발전이 거진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도 한동안 잘 나갔지만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최근 와서는 한국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면서 성장률이 한 5년 단위로 지금 1%씩 떨어져 가지고 아마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면 거진 0% 수준의 성장률밖에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의 정체기를 맞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의 터널로 이미 들어섰다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저는 양국이 다 이러한 데서 벗어나야 될 그러한 그 과제, 개혁의 과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참 들여다보면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 일본이 그랬던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한 20년, 30년의 시차를 두고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적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제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문을 열고 불리할 때는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아주 낮은 수준의 국제화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동시에 우리 한국도 지금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20년 이상 흘렀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 일본을 가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논객 중에서 가장 참 많은 독자를 거두는 사카야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 일본의 대표적인 석학이고 농객이고 그리고 저술가죠. 이 사람과 한 몇 시간에 걸친 대담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 그걸 가졌냐 하면 이 사람이 그 한 몇 년 전 일본에서 소위
장기 불황이 시작될 때 썼던 책, 일본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를 통해서 쭉 썼던 만족화 사회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연재를 제가 쭉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일본 경제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언제 만나면 한번 내가 한국 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담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996년에 되어가지고 일본을 공식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분을 만나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고, 그 당시 동경 주재 동아일보 총국장 배인준 씨가 주선을 해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이 대담의 제목을 양국 개혁 과제의 공유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분도 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제목을 놓고 참 몇 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일본이나 한국이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즉 일본이 세계 최1류 국가가 되고 한국이 그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발전된 국가로 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또 양국 간 개혁 과제를 같은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북아에 있어서 이 국제 관계가 개편되면서 그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한다면은 양국은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그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일 간의 FTA를 아직도 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 FTA를 체결했는데 가장 먼저 체결했어야 할 일본하고 아직 FTA를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일 간의 이 정치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깊었으면 이렇게 깊은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FTA를 체결하지 못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을 우회해서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남아 각국을 포괄하고 있는 CCTPP, 환태평양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이 협정에 지금 한국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긍정적으로 해서 참여한다면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일본과의 FTA를 직접적으로 체결한 것만은 못할지 몰라도 그의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국 간 협력관계의 정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CTPP는 앞에 CC가 떨어지고 TPP만 있는 시절에 미국이 사실은 주도했던 그런 움직임이었죠. 당연히 미국이 여기 참여해서 동남아 각국과 경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려고 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 협정에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면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신 일본이 주도해서 지금 약간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 협력 관계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아마 이 협정에 조만간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여기에 미국이 여기에 복귀하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제 권유 내지는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혹시라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 가입을 유예하거나 혹은 주저하는 혹은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고 하는
중국 주도의 동남아 또는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기구가 있고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CCTPP가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 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양쪽에 다 가입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RCEP이라고 하는 중국 주도의 협력기구에는 가입을 이미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 눈치 보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우려하는 것이 거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해양 국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스스로 걷어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또 이를 통해서 한미일 3국의 안보와 경제 유대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거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입니다.